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을 결심했다가 상견례 하루 만에 모든 생각을 접게 된 이야기입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결혼이란 게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없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괜히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으셨죠. 워낙 검소한 분들이기도 했고요. 우리 가족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만난 예비시댁 쪽의 사람을 보는 기준이 저와는 조금,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고 그 중심에는 예비 시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던 말들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고 그 선은 제가 상상했던 상견례의 선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상견례는 더 이상 결혼 이야기가 아닌 파혼을 향한 자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부터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잘생겼다거나 말을 유난히 잘한다거나 눈에 띄는 장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무난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첫 만남에서도 크게 튀는 말이나 행동 없이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첫인상은 기억에 강하게 남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난 뒤에야 그 사람의 장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몇 번 더 만나게 된 계기는 우연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집요한 덕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남자친구는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대요. 친구의 모임 자리에서 잠깐 스쳐본 게 전부였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이야기를 계속 꺼내며 친구를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달라며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며 계속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저와 남자친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 큰 기대 없이 나갔고 그냥 친구랑 편하게 밥 한 끼 먹으면서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 생각으로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남자친구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친구는 없고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당황했지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친구인데 널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다고. 불쾌할 수 있겠지만 자신을 봐서 한번 식사만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 식사하게 됐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라 저는 그냥 얼른 밥만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잘해볼 생각은 정말 조금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서 호감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그렇게 사랑이 고프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시간만 보내자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남자친구의 행동이 조금 귀엽더라고요. 한껏 긴장해서는 말하다 말고 괜히 물을 마시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해하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고 제 마음을 사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진지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만날 생각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연락을 먼저 해왔고 만나자며 열심히 저를 꼬셔댔습니다. 그렇다고 막 부담스럽게 들이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제 일정과 마음을 배려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마음이 예뻐서 저도 거부감 없이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더 만나는 동안 그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보였습니다. 괜히 말로 꾸미지 않았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사소한 말도 기억하려 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의 노력 끝에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과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됐어요. 나를 처음부터 선택했고 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진심인 사람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쁘게 만나다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큰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확신이 너무 단단했던 게 오히려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둘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힘든데 말이죠. 그때 저는 그 선택이 상견례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힐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연애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결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이 확고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와 함께 제 친정에 갔습니다. 괜히 긴장한 얼굴로 부모님 앞에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인생부터 말투까지 무척 조심스러웠죠. 괜히 잘 보이려는 과장된 말 대신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진심을 담아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날 즈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딸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도 형식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직업이 뭐냐, 집안이 어떠냐 보다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딸을 소중하게 대하고 많이 사랑해 주는 게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너희 둘이 좋으면 그만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둘이 좋으면 됐다. 서로 아끼고 잘 살 자신 있으면 결혼해라. 그 말에 우리들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선택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서는 큰 반대 없이 결혼 이야기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죠.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도 적잖이 긴장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한 첫인사였으니까요.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대충 남자친구네 집안 형편이 꽤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잘 사는 집안이구나 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집의 규모나 분위기부터가 여유가 느껴졌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전부터 남자친구를 보며 조금 사는 집안에서 자랐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비교적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과하게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무난한 태도였죠.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가볍고 형식적인 질문들이 오갔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고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웃음도 오갔고 식탁의 대화도 크게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도하면서 내 첫인상이 무난하게 보이겠구나, 크게 문제될 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는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계속 걸렸어요. 대화가 잘 오가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자 인사하러 온 예비 며느리에게 이름이 뭐냐, 나이는 몇이냐, 생일은 언제냐, 어디서 사느냐, 형제자매는 있느냐,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느냐, 딱 거기까지만 물으셨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않으셨어요.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학업에 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에 관해서 어떤 분들인지 여쭤보실 만한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한 자리라면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저를 슬슬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안 여쭤보시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대충 들으신 건가? 아닌데, 나는 남자친구한테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궁금해하시지 않으시지? 아니면 설마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가? 하는 여러 생각과 함께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굳이 묻지 않으셔도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까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죠. 그런데 그 말을 중간에 끊은 사람이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됐다는 듯 손을 가볍게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크게 궁금하지 않으니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궁금하지 않으시다고요? 우리한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나를 며느리로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왜 중요하지 않은 걸까? 내가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하는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정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심해요.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집안이 잘 사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속내가 표정으로 고스란히 드러났구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안심하고 예비 시어머니가 이어가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느 집안의 딸인지 무슨 일을 하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걸 중요하게 보는 집안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보시다시피 여유롭게 잘 사는 편이라서 돈과 능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을 잘 내조하고 아내로서 며느리의 도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부드럽게 웃으시며 이야기하셨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돈은 자신들한테 충분히 있으니 필요 없고 그저 너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거였죠. 저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 필요조차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자기 집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흐름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겠거니 넘기려 했는데 말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웃음 띤 얼굴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대대로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물려받은 건물만 여러 채라고 했어요. 또 그중 상당수가 원룸이라 월세로만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어마어마하다고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월세만으로 평생 먹고 놀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집안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셨습니다. 그 말투에는 자부심을 넘어서 확신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너희 집안과 차원이 다르다는 확신. 너희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의 급이니 알아서 떠받들라는 묘한 뉘앙스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맞장구를 치지도 감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디까지 자랑을 늘어놓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랑하듯이 건물이 몇 채인지 어디에 있는지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마치 제가 그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 앞에서 이만큼 과시하고 그만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본인들은 이 정도니까 알아서 고개 숙이고 처신하라고요. 자기들은 태어나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또 자식들도 그렇고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까지 모두 돈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조금씩 식어갔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유함으로 사람의 위치를 정리하려는 느낌이 분명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제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 숨기려 해도 불편함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겠죠. 그걸 느꼈는지 남자친구가 황급히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하시냐며 결혼하면 차차 알게 될 일 아니냐고요. 괜히 지금부터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겠냐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남자친구는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이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여유 있는 집안이라 아가씨네 집안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겉으로 들으면 배려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 속뜻은 정반대였습니다. 돈 많은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것보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야 다루기 쉬울 테니 말입니다. 돈 있는 집안의 자식이면 다루기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러니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이는 게 훨씬 다루기 쉽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야기한 걸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풍기는 분위기를 짐작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결혼하면 지금 하던 일 그만둘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일 그만두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사는 거. 결혼하면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우리 아들 내조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일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고 이뤄낸 자리였습니다. 쉽게 얻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위해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일 욕심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지우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시간을 고생하고 노력해야 했던 지난날의 저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역할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역할 안에는 제 꿈도 제 노력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말이죠. 그날의 질문은 상견례에서 터질 모든 말들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결혼 때문에 제가 그동안 노력해서 이룬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결혼하면 삶의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제가 쌓아온 인생까지 지워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까지 꺼냈습니다. 만약 결혼이라는 이유로 제 꿈과 제 자리를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면 저는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제 인생 전체를 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제 인생도 사랑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아내로서의 도리,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나 자신도 최선을 다하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포기 못한다고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보네. 온전히 집안일에 집중해야 며느리 역할이든 아내 역할이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비 시어머니는 그깟 돈이야 자기 집안에 차고 넘친다면서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하냐고 되물었어요. 남들은 일 안 하고 놀고 싶어서 안달인데 저는 왜 그러지 않냐고. 편하게 내조하고 사는 걸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모든 걸 잘 해낼 자신이 있었고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며 확신 있게 말씀드렸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결혼과 동시에 저의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따라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정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거냐고, 그 말 진심으로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고는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냐고, 자기보다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이죠. 저는 그를 바라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거라면 그 결혼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뭔가를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애초에 틀린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가 제 선택을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일을 그만둘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저 대신 남자친구가 나서서 이야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고는 쫓아나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였어요. 일을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자신보다 일을 선택하는 거냐고.
상처받은 제 앞에서 더 상처받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실망한 부분을 짚으며 말했어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어떤 일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선택하고 싶다고요.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남자친구는 뭐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에 기대해 아픔을 나누며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던 중이라 남자친구의 연락이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꼭 할 말이 있다는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며칠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의 얼굴은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은 퀭했고 턱선은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으며 예전보다 눈에 띄게 살도 빠져 있었어요. 딱 봐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거의 못 잔 얼굴이 너무 적나라해서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표정을 굳혔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다시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까 봐서요.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습니다. 여긴 뭐하러 와? 우린 끝난 사이잖아. 최대한 차갑게 말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상처가 될 말이라는 걸 잘 알았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자마자 한 걸음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말로만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날 제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결혼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그날은 자기 엄마 눈치 보느라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의 꿈을 지켜주는 게 맞는 건데 자기는 그걸 외면했다며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에 서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그 말들은 수습된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무책임하게 뱉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도망치지 않고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헤어질 수 없어서 자기 어머니와 며칠 동안 부딪히며 싸웠다고 했어요. 고함도 오갔고 집을 나가겠다는 말까지 했다고요.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헤어지고 싶다면 슬프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받아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의 몰골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혼자서 버텨냈을지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다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그에게 실망했고 한 번은 저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바로잡으려 몸부림친 모습이 쉽게 외면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인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를 위해 이 정도까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계속 믿어도 되겠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파혼의 위기를 간신히 딛고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보여준 진심을 한 번은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모른 채로요. 결혼 준비는 겉으로 보기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짜도 잡혔고 상견례 장소도 정해졌고 이제 정말 결혼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약속 시간에 맞춰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를 살피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몇 분 늦겠지 싶었습니다. 워낙 차가 많이 막힐 시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언제나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늦는 모양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며 괜히 웃어 보이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눈치를 계속 살피게 됐습니다. 딸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차가 막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다 이해한다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남자친구 성격이라면 늦지 않게 분명 미리 준비했을 텐데 말이죠. 30분이 되어가자 입구 쪽에서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비 시어머니와 그 뒤로 남자친구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차가 너무 막혀서 많이 늦었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은 달랐어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빈말이라도 내뱉을 법한 죄송하다는 말 또한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안해하며 부모님께 사과하는 남자친구를 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어요. 그만해. 차가 막히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죄인처럼 사과하니?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남자친구를 향해서 그만하고 앉으라고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늦은 건 늦은 거니까 예의를 차리고 사과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상대 부모님 앞에서 조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고는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이셨고 얼른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참, 예의를 어디다 팔아먹은 모양인지. 저는 당당하게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찌어찌 분위기를 정돈하고 준비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부모님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인성이 어떤 결인지 말이죠. 그날 상견례는 이렇게 처음부터 어긋난 기운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게 되죠. 상견례에 늦은 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무난해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어디까지 됐는지 형식적인 대화도 이어졌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중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요. 결혼하고 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예비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한번 슬쩍 보더니 싱긋 웃는 얼굴로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솔직히 일 그만두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내조하고 지내기를 바란다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본인이 참 난감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저를 쥐고 있던 제 손이 굳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도 제 부모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의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황급히 나서며 그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고 왜 또 꺼내시냐고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전혀 아쉬운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며느리가 굳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편하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 내조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더 이상 말 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 저 대신 좀 말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꺾을 수가 없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며느리라면 어느 정도는 희생하고 시댁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결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잘 사는 집안에서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선택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경악했어요. 그래서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엄마가 제 앞을 막아서듯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그건 엄마인 저도 안 되지 싶습니다. 자식이나 며느리는 꺾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하고 믿고 지켜봐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딸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아이의 인생을 전부 내려놓고 그저 며느리로만, 아내로만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황급히 자기 어머니를 말리려 했어요. 이제 그만하시라며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피식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엄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고집하는 며느리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을 닮았다고요. 그 말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알겠다는 듯 가방을 열어 미리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그 종이를 집어들어 천천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안에는 눈을 의심할 만큼 엄청난 고가의 혼수 품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상식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들처럼 있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건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희 집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잘난 며느리를 얻게 생겼는데 이 정도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저는 그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는 거 딱 그거면 됐는데 그걸 마다하시니 어쩌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말도 안 듣는 고집센 며느리를 그냥 얻을 수는 없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 정도 요구는 무리한 것도 아니라는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상견례는 결혼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값으로 매기고 조건으로 재단하는 자리라는 걸요. 그리고 이 집안이 저를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기준에 맞춰 길들여야 할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도요. 식탁 위에 놓인 종이는 혼수 목록이 아니라 이 결혼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견례 자리는 걷잡을 수 없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그만하시라며 결국 언성을 높였어요. 지금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역시 참고 있던 걸 모두 쏟아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쟤한테 그렇게 잡혀있냐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집에 일일이 다 맞춰줘야 하느냐고요.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 말이 공기처럼 식당 안을 가르며 퍼졌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종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분노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때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리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른의 차례라는 듯 차분한 손길이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혼수 품목이 적힌 종이를 집어들어 조용히 예비 시어머니 앞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예비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방금 따님의 행동도 그렇고 혼수 품목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그렇고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고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긴 이렇게 비싼 걸 혼수로 마련할 능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말만 잘 들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키워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예비 시모는 뭐지 하는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엄마를 쳐다보셨고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한마디 한마디 힘을 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혼수 품목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예비 사부인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순간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보아하니 이 자리가 집에 돈이 많은 걸로 으스대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저희 집안도 빠지지 않거든요. 식탁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을 듣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집안인 거 다 아는데 어디서 그런 연기를 하느냐며 지금 입고 온 행색이 어딜 봐서 있는 집안이냐고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아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명함 케이스를 꺼내시더니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명함을 본 예비 시부의 얼굴이 눈에 띄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아빠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아본 듯 입술을 달싹이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결코 남들보다 못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댁처럼 건물이 많은 건 아니지만 소문난 땅 부자였어요. 예비 시댁은 워낙 건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집안은 땅을 오래전부터 보유해온 집안이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 시부는 아빠의 명함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예비 시어머니는 그럴 리 없다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에게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제대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부인은 아이들의 마음보다 아랫사람을 쥐어잡고 부리고 싶어하는 욕심만 가득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과시하고 으스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은 정확히 예비 시어머니의 가슴을 겨냥한 일침이었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 있는 걸로 비교하는 자리라면 우리 집안이 예비 사부인네 집안보다 돈이 더 많으니 이 혼수 품목은 예비 사부인께서 준비하시는 게 맞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우리 딸을 외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채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엄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집안에서 그깟 돈이 아쉽겠냐고요. 사위가 이래서 뭐 얼마나 벌겠냐며 그냥 우리 딸 외조하면서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예비 시모가 말한 걸 똑같이 되갚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게 사부인이 말한 있는 집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아니겠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확실해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깔보고 재단하던 기준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이날의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도 상견례 이후 계속 미안하다며 붙잡았어요. 자기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는 끝까지 제 편이 되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해도 이 집안에 시집가는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질지를요. 한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결혼을 선택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될 거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저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연을 끊고 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바뀔 사람도 아니었고요. 결혼하면 어찌됐든 시부모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시부모로 모시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존중 없는 집안, 사람을 돈으로 재고 아랫사람을 쥐어잡으려 드는 태도, 며느리를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관리 대상처럼 여기는 시선. 그 안에서 아무리 사랑을 붙잡아도 결국 제가 먼저 닳아 없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붙잡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며 저는 제 부모님을 다시 한번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딸의 편이 되어주신 엄마, 말보다 행동으로 집안의 품격을 보여주신 아빠. 부모님의 그 태도가 있었기에 저는 사랑보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참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여야 한다는 걸,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집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배웠습니다. 파혼 이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잃은 것보다 지켜낸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